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조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단골 공간에 와봤는데요. 저와 밀라노를 함께 가기도 했던 프로메모리아 기억하시죠? 청담동에 있는 리아 쇼룸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좀 의미 있는 공간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바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이엔드 인테리어로 이름이 높은 분이죠. 무화공간 오승욱 소장님 책을 냈습니다. 나는 나다운 공간에서 살고 싶다. 오늘 이 책과 함께 제가 진짜 오랜만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빈둥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조수빈 큐레이션이 여러분께 과분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직접 저희 집을 고치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공간의 본질, 그 남의 집,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독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때 조수빈 큐레이션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비슷한 채널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저는 항상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 또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저는 공간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실내 건축을 공부해 보는 거였고요. 실제로 제가 홍대 대학원에 면접을 봤거든요. 합격까지 했었는데 여러 상황상 특히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진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을 품고 살아가다가 유튜브 초창기에 인연을 맺은 분이 바로 무화공간의 오승욱 대표님인데요. 참고로 저는 이분 채널에 아주 초창기 때부터 숨은 구독자였거든요. 이렇게 무화 공간이 지금 굉장히 커졌지만은 처음에 정말 물레동 그런 데서 되게 재미난 소소한 영상들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단순히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채널이 아니라 공간에 인문학을 녹이는 인사이트가 참 좋았고요. 이분이 건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예쁜 집 구경하러 갔다가 저 같은 게 공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얻어가는 정보나 지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채널이 이제 올라가면서 실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 소장님한테 제가 저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멘다 텔벗의 About Happiness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적인 팁을 나열하는 대신에 조명, 패브릭, 공간 이렇게 씀으로써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더 좋아지고 화목해질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설명해 주었던 그런 명저였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주제가 과연 당신의 집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장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공간의 가치보다 그 안에 사람을 먼저 보게 해준 그런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제 공간과 남의 집을 다룰 때 그 시각이 달라졌었는데요. 오 소장님이 이 책을 저한테 왜 소개했는지 그 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고 어떤 걸 중시하는 분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우리 삶에 좀 필요한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하지만 숫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문득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다 사는데 나도 좀 유행하는 가구 하나쯤 들여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이라는데 집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만요, 집을 내가 편히 사는 곳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저는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은 없으실까요? 마침 그때 오 대표님이 본인의 철학을 담은 이 신간을 저한테 다시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공사한 지 좀 지나서 좀 잊고 있던 공간에 대한 안목, 그리고 조수빈 큐레이션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도 재미있더라고요. 이 책은 한국의 주거 현실에 딱 맞춘 한국판 About Happiness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다 텔벗이 짚어냈던 행복과 관계의 공간이라는 어떤 거시적 담론을 오소정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파트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의 솔루션으로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첫 번째 집 공사했을 때 그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열심히 하고 발품도 많이 팔았지만 정작 또 아쉬운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보였고 남에게 어떻게 집이 예쁘게 보일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만났던 업체가 있었는데, 좀 자기가 좀 제일 잘한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 장점도 있었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매 순간 이상하게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음 집을 공사하게 된다면 좀 더 당당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제가 좀 고쳐본 다음에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구조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더 파악해서 편리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다 비워내고 사는 그런 엠티 홈, 예, 그런 상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많이 비웠기 때문에, 뭐, 붙박이장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싹 다 비운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속 집들을 보면요, 완벽한 취향을 가진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도 뭐 사진 찍을 땐 그렇게 해놓고 찍는데, 가장 예쁜 순간만 골라서 올린 편집된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실제 삶은 어때요? 편집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편집된 순간만을 보고 자기 취향과 자기 집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기가 쉽고요. 또 인테리어 그 상담을 받을 때도 인스타그램의 사진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집과 공간에 관심 많으신 우리 빈둥님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 책을 읽어볼까요? 오승옥 작가는 대기업 건축 설계실에서 흔히 말하는 탄탄대로를 걷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삶에 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돼요. 지금 나는 사회가 원하는 성공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철학적이죠. 결국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오승국 대표님 만났을 때, 와, 나랑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근데 여행길 위해서조차 자기가 막 완벽한 계획을 짜고 있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네.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는 과감하게 중도에 비행기표를 찢어버립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즉흥적인 여정을 이어가다가 이탈리아 한 곳에서 한 아트 레지던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를 막 무용담처럼 제가 들었는데 진짜 요약하면 집시같이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그의 나이와 직업, 연봉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지금 기분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건네는 겁니다. 타이틀을 다 떼어낸 현재의 나. 여행이라는 게 그런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현재 나 자체로 존재해도 된다는 편안한 환대를 느끼셨대요. 여행이 끝나면 뭔가 분명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길 위에 있었습니다. 덤덤히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요. 인생은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며 순간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한동안 건축에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저는 다시 건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의 답은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 가장 사적인 공간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이 유독 애틋했던 건 아버지가 지은 집에서 자랐던 기억, 그 안에서 가족과 나눈 장면들이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쌓이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온통 정해진 궤도만 밝아온 그 모범생들만 가득한 그런 환경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이런 제 눈에는 야, 한국에서 이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네? 진짜 맞아? 그런 의구심과 함께 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경외심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사실 오 대표님이 예전에 저를 만났을 때도 수빈 씨는 뭔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림이든 뭐든 좋으니까 좀 스스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꼭 한번 해보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그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자신을 소진하고 있을 때 나를 표현하면서 자아를 회복하세요. 이 조언이 참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장님의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무화공간 사옥 방문기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끝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귀국 후에요. 이 작가님은 월세 20만 원짜리 물레동 폐 공장을 직접 고쳐서 삽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손으로 공간을 바꾸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집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무화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무화지경.
오 작가님이 종교가 없대요. 그렇지만 없을부, 자를 쓰는 이 말은 뭔가에 푹 빠져서 나를 의식하는 감각조차 옅어지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몰입 속에서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더 또렷해지더라는 거예요. 공간 안에서 자기한테 몰입하고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것. 집이 조금만 달라져도 자기다움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회사 이름 무아공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오 소장님의 실제 집 사진을 보고 무척 반가웠어요. 제가 구독자 한 3,000명 정도 되셨을 때 영상으로 그 집을 보게 됐었는데 색을 과감하게 쓴 걸 보고 와, 이게 한국 집이야?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집 맞아? 라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선명한데요. 이 작가는 취향이 늘 한 방향으로 고정되지는 않는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좀 실험을 공간에서 한다는 거예요. 실험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먼저 살아보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 소장님은 책에서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건축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건축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야, 건축가가 왜 그런 거래? 너는 외국도 다녀왔고 예술도 했잖아. 야, 멋있는 건축을 해야지. 평생 공간을 진지하게 고민해온 건축가들이 그 체면 때문에 아파트를 외면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건축하고 실내 건축 간의 묘한 벽이 좀 존재를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게 아파트라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가치 있게 바꿔주는 것도 건축가로서 진짜 쓰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 소장님은 느끼셨을 거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단순히 그 선호를 넘어선 그런 주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1965년인가요? 마포 아파트 이래로 내 고생이 다 담겨 있고 이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삶의 결실을 증명하는 어떤 부와 성공의 상징,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문화적인 아이콘이 됐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우리는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서 겪은 변화를요, 불과 5, 60년 만에 압축해서 통과를 했잖아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하니까 이 주거 공간은 자연스럽게 직선과 직사각형 위주로 효율적인 구조로 찍혀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건축 전공자 시선이 느껴져서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고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다시 그 보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집을 짓고 모여 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봐도요, 유독 한국인의 집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것 같은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오랜 시간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혼자 튄다는 거는 정말 배제당하기 쉬운 대상이 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어때요? 색을 선택할 때조차 내가 좋아하는가 보다는 남들이 봐도 무난할까? 오래 가도 질리지 않을까? 이걸 먼저 따지게 되는데, 이게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취향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미팅할 때는 컬러풀한 집을 원하던 고객도 최종 선택을 할 때는 무난한 톤으로 돌아가 버리는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무채색을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무채색이 아니면 불안한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대목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나 왜 뜨끔하지? 싶더라고요. 샤넬이 검은색을 선택한 거는 다른 문제예요. 샤넬은 아무도 검은색을 안 입을 때 검은색을 드러낸 건데 지금 우리는 반대죠. 익숙함과 안전이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방어가 작동을 해서 색이 불러올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실 한 면이 올리브 그린이거나 침실의 벽이 잔잔한 라벤더라면 하루를 마주하는 우리의 표정과 삶의 리듬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색을 고른다는 건요, 내 취향을 드러내는 일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갈지를 그려보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오 소장님은 집을 우리 몸을 바꾸는 제3의 피부라고 부릅니다. 공간의 높이나 구조 하나가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는 이 공간 심리학적인 시선으로 우리 집의 구체적인 공간들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그런 단서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층고가 높은 집만 좋은 거냐고 묻기도 하시는데요. 이 책을 보고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층고가 높은 부분이 있고 층고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천장이 낮은 방은 아늑하고 세밀한 사고를 유도하는 반면에 높은 층고는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높이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우리는 그 변주를 좀 더 즐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현관 가볼까요? 단순히 신발을 벗어두는 출입구가 아닙니다. 밖에서 쓰던 수많은 사회적인 가면들 있잖아요. 그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에게로 돌아오는 감정의 스위치가 켜지는 문턱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고 돌아왔을 때 문을 딱 여는 순간 조용히 아, 그래, 너 오늘 고생 많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첫인사의 장소입니다. 사실 저희 집 현관은 밖으로 지저분한 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요. 제가 온통 수납장으로 꽉 채워놨거든요. 후회는 안 하긴 한데, 근데 또 이 책을 보니까 뭐 거창한 공사를 안 하더라도 천장 센서 등 하나 뭐 주백색이나 전구색으로 바꾼다든지 작은 센서 조명 하나만 달아도 들어오는 순간의 온도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맞아주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셈이죠. 사계절이 있어서 사실 한국인에게는 수납이 중요해요. 현관 타일을 앞 복도까지 길게 이어서 깔아서 시각적인 확장감을 주고 또 수납장도 거기에 짤 수 있겠죠. 이런 구조적인 제안도 하게 되는데 아주 훌륭했습니다. 케이스별로요,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공간을 좋아하는 구독자님들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의 중심인 거실로 가볼게요. 저는 최근 거실에서 TV가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나고 또 사람끼리 마주 보거나 큰 테이블을 중심에 두는 배치가 늘고 있다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다른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했어요. 저희 집은요, 거실에서 TV를 아예 없앴다가 결국 다시 들였거든요. TV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TV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TV가 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구획하느냐겠죠. 실제로 무화 공간의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렇게 좀 영리하게 구획을 하셨더라고요. 또 제 거실 스토리는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거실 소파와 TV를 마주보게 두더라도 저희 집처럼 그 앞에 다양한 목적의 의자를 배치하고 또 제 작업실을 대체할 수 있는 큰 테이블, 화초를 두는 걸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예쁜 그림이나 음악이 많잖아요. 꼭 TV를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저희 집에 삼성 TV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 그걸 딱 틀어놓고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와, 저는 그 순간이 정말 저한테는 최고의 힐링 포인트가 되니까 꼭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상에서 테이블이 지닌 가치와 동선의 힘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이 저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의 긴 거실 테이블 얘기를 해볼까요? 아이들의 탄생할 때는 아기 침대로 썼고요. 또 지금까지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정말 많은 역할로 교체해 왔어요. 저한테는 되게 애틋한 존재거든요. 과거의 생활 양식과 현대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한 그런 결쳐진 우리 시대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친정엄마 집 공사해드린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그때 공용부 공간이 좀 좁아서 아예 다용도 테이블이자 식탁, 작업대 역할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아예 좁지만 볼륨감이 왕창 큰 아일랜드를 중심에 크게 배치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움직임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연결하는 동선의 겹침이 일어나니까 집의 효율감과 또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가구의 방향이나 동선 하나가 사람의 행동을 이끌고 관계 온도를 바꾼다는 걸 저는 여러 번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도 저희 집 가구를 자주 동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인 침실과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보면요, 많은 분이 안방 침실을 침대만 딱 들어가는 크기로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을 쪼개서 가벽을 세우고 작은 서재나 파티션을 더해서 데스크 공간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침실은 낮 동안 비어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서 집중하기 아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책이 좋은 건 우리가 집을 고칠 기회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많기도 한데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꾸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인문학적, 건축학적인 배경으로 알 수 있어서 참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나치게 넓은 창문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침실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이나 썰렁함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73cm 안팎의 낮은 파티션으로 시선을 한번 거르는 완충지대를 만들 때 안도감이 생긴다. 이런 오 소장님의 조언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보통은 통일감을 주려고 옷장문을 뭐 흰색으로 다 맞추기도 하는데요. 저희 집도 그런데 실제로는 미세하게라도 톤 차이를 두래요. 그러면 경계가 잡히면서 방이 더 정돈돼 보인다는 디테일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을 하면서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안방을 좀 쪼개서 나만의 작은 서재 공간을 좀 더해 볼 걸. 앞으로는 그래 봐야겠다. 이런 열망도 생겼습니다. 어바웃 해피니스에서도 가구 그 자체보다 그것이 사람의 관계와 심리에 미치는 정서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두 책이 말하는 본질은 결국 같겠죠. 욕실 역시 세면대를 밖으로 빼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가족 간 아침의 병목 현상, 또 충돌을 줄이는 관계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할 겁니다. 책을 계속 넘겨가다 보면요. 공간을 넘어선 가족 관계 온도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저자는 대화를 나눌 때 느껴지는 말의 속도, 또 의견이 엇갈릴 때 그 태도, 거기서 관계 온도를 읽어본대요. 저도 집 공사할 때 아이들과 또 남편과 의견이 꼭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부부 사이에 얽히는 감정의 매듭이 깊을 때는 집을 아무리 잘 고쳐놔도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걸 자주 느낀다고 여기 써 있어요. 공간은 삶을 담는 그릇인데 그 삶이 혼란스러우면 그릇만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깊은 동감이 되면서 궁극에는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재테크 책들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숲의 나무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야 함께 존재하고 살아남듯이 가족 역시 타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뿐이지 거기 안에는 그래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사춘기 자녀의 방문을 노크하고 존중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한테는 나는 존중받고 있다라는 감각을 선물해 준대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사춘기거든요. 자꾸 저보고 말 걸지 말라고 하고 자기 공간에서 안 나와서 매우 서운했었는데 그 이유를 이 책을 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오 소장님이 공사전 현장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긴 낙서나 또 키를 든 흔적이 가득한 벽지가 있어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뜯어가지고 액자 작품으로 재탄생시켜준 그런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나답다는 게 뭔가 비싼 그림보다 더 비싼 거죠. 이 나다움의 수집이 집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남의 부름을 받고 방송국에 나가서 일했던 시절보다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유튜브 위주 일을 하면서 좀 제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문득 내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닐까. 집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무기력해질 때도 있었는데 책의 이 구절이 저한테 좀 진짜로 눈물이 좀 찔끔 날 것 같은 위로를 줬습니다. 속으로 뭐, 이 책 뭐야. 나 울리려고 작정했나? 막 그런 대목이었어요. 말이 따로, 삶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삶의 일부라는 것. 그러니까 일과 삶을 억지로 가르기보다는 둘이 섞여서 흐르는 나만의 리듬을 찾는 편이 더 현실적으로 오래 갑니다. 집이 그 리듬을 받쳐줄 수 있다면 몰입은 훨씬 쉬워집니다. 완전히 쉬지 못하는 사람은 몸은 멈췄는데 생각이 계속 도는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으면 잡음이 줄고요.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여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창가의 긴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치고 일할 때가 가장 몰입이 잘 되거든요. 사실 오늘 이 방송도 그렇게 창가 테이블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와봤어요. 몰입은 내 생각과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을 만드는 일이고 또 집이 그 순간을 자주 만들어줄수록 삶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붙박이장은 어떨까요? 안방부터 거실까지 벽면을 전부 수납으로 채우면 집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창고가 됩니다.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두고 여백을 남겨둘 때, 집에 남겨진 여유가 그 삶에 남겨진 여유가 됩니다.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 사람은 집에 정박하지 못하고 좀 계속 떠다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값비싼 물건을 전시하고 흠집이 날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매일 살아도 부담 없는 백방 같은 집. 그런 게 진정으로 좋은 집이래요. 인테리어 보러 왔다가 건축 전 영역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마지막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책. 나는 나다운 공간에 살고 싶다 였습니다.
책에 보면요, 그 설문지가 나와요. 그 설문지 문항에 한번 직접 대답을 해보세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고객들한테 주는 설문지인데, 나를 찾아가는 첫 도입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공간에 대한 안목과 생각도 깊고 넓어졌으니까, 저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공간을 바꾸고 또 나를 찾아가는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타인의 눈이 아니라 나만의 눈으로 단단해지는 삶이 여러분의 공간에 고스란히 담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승옥 소장님의 그 북토크 MC도 볼 예정입니다.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날짜가 맞으신다면은 찾아와 주시고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리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문장력이 좋으시더라고요. 활자 자체에서 오는 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또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영상 찍고 나서 좀 특별한 좀 문장을 또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조명 아래서 음악 하나 딱 틀어놓으시고 마음의 인테리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서, 삶이 가벼워지는 정리구조 만들기. 20대에 배낭여행을 하며 짐을 수없이 풀었다 쌌다 했습니다. 흔히 인생을 긴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각자 자기 속도로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행에 가방이 필요하듯 삶에는 집이 필요합니다. 집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함께하는 가장 큰 가방입니다. 꿈을 위한 준비물, 생존을 위한 도구,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욕망들까지. 결국 집안에 쌓이는 물건들은 짐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행 가방을 쌀 때 어떤 방식으로 싸시나요? 여행지의 기온을 검색하고 며칠 묵는지 계산한 뒤 옷을 고르고 속옷은 몇 벌이 필요할지 가늠하고 충전기와 상비약, 화장품을 챙깁니다. 짐을 싼다는 건 이 여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사면 되지 하고 가볍게 떠납니다. 필요하면 현지에서 사서 채우고요. 반대로 저는 며칠에 가든 그 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 합니다. 재킷 하나가 바지 두 벌과 어울릴지까지 계산해서 옷과 소품을 세트로 구성해 가방 안에 질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새로 사올 물건 자리를 미리 비워두고 떠나지요. 같은 여행을 떠나도 가방을 싸는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집을 꾸려가는 방식은 내가 내 삶을 조직하는 방식이 그대로 물리적 공간에 투영된 결과입니다. 짐을 싸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듯 정리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앞에 펼쳐져 있어야 오히려 정리가 됩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많이 사서 자주 비워내며 살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되 오래 씁니다. 또 누군가는 늘 빈 공간을 남겨두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여유를 확보해 둡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온 방식과 사고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집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익숙한 질서,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대로 꾸려집니다. 이렇게 보면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가지런히 두는 기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는 한 사람의 내면 질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잘 잡힐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여행 중에는 도둑 맞는 게 아니라면 가방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들고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쌀 수 있을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끝까지 짊어질지를 말입니다. 삶도 비슷합니다. 집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보낼지 판단하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정리가 단순히 깔끔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이유는 손이 느려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건이 붙잡고 있는 나의 시간을 정리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깊은 내적 결정을 요구합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결국 나의 일부를 보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집에 있는 물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움직일 수 없죠.
저는 여행하던 어느 시기에 가방이 27kg까지 늘어서 어깨에 피멍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제야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도 똑같습니다. 모두 필요한 것 같고 소중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짐이 됩니다. 집에 물건이 많다는 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이 물건의 형태로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욕망도 있고 불안도 있고 기대와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혼란은 종종 마음속의 혼란과 평행을 이룹니다. 어떤 물건은 나의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고 어떤 물건은 언젠가 쓰겠지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붙들고 있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들였던 물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짓누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지나간 시간과 추억은 물건과 함께 잘 흘려보내고 비워진 공간에는 새로운 경험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게 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아닐까요?